자, 이제 두 번째 비정상적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108조 공부해 보겠습니다. 뭐냐, 이 그림을 떠올려서 읽어내시면 그게 통정허위표시의 개념이에요. 통정허위표시도 의사표시를 하기는 했지, 누군가가 자기 의사와 다른 표시를 했고 자기는 알고 한 것, 여기까지는 비진이 표시하고 똑같은데, 비진이 표시는 혼자 그랬다면 통정허위 표시는 상대방하고 미리 짜고, 짰다는 게 정을 통했다, 통정이라고 그러는 거죠. 짜고 한, 혼자 한 거짓말은 단독의 비진이 표시라고 하고, 짜고 둘이서 짜고 한 거짓말은 통정허위 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 예로서는 두 가지를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요 사람이 갑이 요 집 달랑 하나 남아 있는데 요거 돈 안 갚고 있으면 채권자가 소송 걸어서 요 집을 집행해서 길거리로 나앉을 판이에요. 그래서 친구하고 짜고서 허위로 매매를 하는 거야. 가장 매매. 짜고 진짜로 말고 가짜로. 그래가지고 매매를 원인으로 이 건물의 등기명의를 을에게 넘겨가지고 채권자가 집행을 못하게, 경매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가짜로 하는 매매. 얘들이 팔겠다 사겠다는 의사표시다. 뭐죠? 통정 허위표시. 그렇게 한 매매를 가장매매라고 하죠.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죠. 건물을 줬는데 아들이 증여세를 너무 많이 내는 게 속이 아팠나 봐요, 마음이. 그래서 매매한 것처럼 꾸미는 거지, 매매도 아니면서. 그래서 가짜로 매매를 한 거죠. 이렇게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한 가장매매. 이 둘의 차이가 뭐였냐면, 여기는 가장된 행위밖에 없죠. 가장행위, 거짓밖에 없어요. 여기는 거짓도 있고 진실도 있죠. 가장행위 뒤에 감춰놓은 행위를 은닉행위라고 하잖아요. 은닉된 행위도 있고, 은닉행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하는 게 108조입니다. 자, 통정허위 표시. 제일 먼저 의부터요. 통정허위 표시는 표의자하고 상대방이 짜고 통정을 해서 하는, 이것도 일종의 넓은 의미로 뭐죠? 진위인 표시예요. 진위가 아닌 표시예요. 진위가 아니죠. 진위가 아닌데, 아까 진위 아닌 의사표시하고 차이는 뭐죠? 짜고 했다, 통정했다. 여기 포인트입니다. 상대방과 통정을 했다. 이 통정이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시험에 등장을 하거든요. 통모했다, 상대방과 통모로 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여서 자기의 진위와 다른 표시를 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해서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짜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짜고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다 통정을 의미하는 용어들이에요. 이렇게 하는 의사표시를 통정허위 표시라고 하고, 그냥 통정을 빼고 더 많이 읽죠. 그냥 허위 표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허위 표시로 하는 법률행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가장행위. 그 매매를 허위로 했으면 뭐라고? 가장매매. 임대차를 허위로 했으면 가장임대차. 결혼을 거짓으로 했으면 가장혼인, 위장혼인. 들어보셨죠? 뭐 그런 거 비슷한 상황인데, 그 다음에 가장행위하고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서 은닉행위. 가장행위를 하면서 감추어 놓은 행위. 실제로 요걸 하고 싶었는데 요거 하면 대놓고 하면 안 되니까 요거로 꾸민 거예요. 가장행위 속에 감추어 놓은 행위를 뭐라 한다고요? 은닉행위.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가장행위가 있으면 은닉행위는 100% 있기 마련이다. X. 은닉행위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 사례 하나, 없는 사례 하나씩 배우시는 거예요. 먼저 없는 사례부터요. 없는 사례가 더 복잡해져요. 있는 게 더 복잡하지 않을까? 아니요. 은닉행위가 있으면 더 문제가 간단해지고, 없는 게 더 복잡해요. 은닉행위가 없는 사례가 이 사례죠. 아까 그 그림이에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진짜로 매매, 가짜로 매매, 가짜로 매매한 거예요. 여기 가짜는 있는데 진짜는 없지. 숨겨놓은 이 갑이 이 을하고 이 건물 가지고 실제로 하고 싶은 다른 뭔가 계약이 있었나? 증여라든지 임대차라든지 뭐가 있었어? 없었어? 없어서 오로지 가짜밖에 없죠. 가짜 매매밖에. 은닉행위는 없어요. 가장행위만 있어요. 이럴 때 요 매매가 어떻게 효력이 제대로 생길 수는 없다라는 건데, 그 효과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 효과가 몇 조에 나온다는 거죠? 108조. 107조는 비진위 표시, 108조는 통정 허위 표시. 108조 1항 2항. 1항은 누구 사이 효과? 당사 사이. 당사자가 누구와 누구 말해요? 여기서 갑과 을. 통정해서 거짓으로 한 둘이서 짜고 고스톱친 얘들 당사자. 2항은 누구에 대한 효과? 제3자에 대한 효과.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이. 당사 사이 효과부터 먼저 볼게요. 한번 읽으시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무효라네. 무효.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죠? 무효 앞에? 언제나 무효. 아까 제가 너무 시달려가지고 반가워서 쓰는 말이에요. 아까 비진위 표시는요. 비진위 표시로 하게 되면 기억해봐요. 유효일 때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었잖아. 복잡했잖아요. 상대방이 선의무 과실이면 유효. 상대방이 악이거나 과실이 있으면 무효. 그쵸? 머리가 찌끈찌끈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없어. 그냥 무효. 언제나 무효라고. 언제나 무효일 수밖에 없는 게 넓게 본다면 통정허위 표시도 진위가 아닌 표시인데 상대방이 안 경우야 모른 경우에 나의 진위를 안 경우죠. 알다 뿐만 아니라 짰잖아 미리. 그러니까 비진위 표시로 간다 하더라도 무효이죠 어차피. 그래서 언제나 무효죠. 언제나 무효. 항상 무효. 이 계약이 무효면 이 등기도 무효고 얘는 소유자 아닐 거다라는 건데 여기서 하나 검토해야 될 게 있어요. 혹시 통정허위 표시를 하고 가장매매 해가지고 등기 옮겨놓는 게 103조 위반의 반 사회질서의 법률인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인가에 대해서는 no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근데 우리의 느낌으로는 돈을 빌렸으면 갚을 것이지 돈을 갚기 싫어가지고 집을 빼돌렸나 이렇게 이건 나쁜 행동인데 반사적 행위 같은데 그 느낌이니까 그 느낌을 차단하는 훈련을 우리가 21페이지에서 했었지 않습니까? 했어요. 21페이지 잠깐 한번 가보세요. 21페이지 아래쪽에 큰 박스에 제목이 뭐예요? 반 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닌 것으로 특별히 유의해야 될 것이 4개 있었잖아. 21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예요. 홀수 페이지가 오른쪽 페이지예요. 책은 그렇습니다. 21페이지 거기 4개 한번 불러보시죠. 첫 번째 강박을 당한 의사표시, 허위 표시, 미등기 전매, 명의신탁. 그중에 2번 불러고 2번 허위 표시는 무효죠. 무효. 근데 허위여서 무효예요.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예요. 허위여서 무효죠. 그렇게 할 생각이 둘 다 없으니까 무효인 거지. 그게 무슨 반사적 첩계약 같은 건 아니지 않냐는 거지. 이게 매매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 것은 아니다. 근데 이걸 왜 따질까 이건데 아니 허위 표시도 무효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도 무효니까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다 무효인데 왜 따질까?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무효는 독특하잖아요. 무효 공식이 뒤틀어지는 거 기억하시나? 일반적인 무효는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이행이 되어버렸으면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일반 무효는요. 있죠. 하지만 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되면 한 번 주면 끝이죠. 못 돌려받는 게 뭐더라? 그게 불법 원인 급여에 걸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첩이 되어주면 아파트 줄게 해서 줘버렸으면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받잖아. 그런데 허위 표시 무효는 반사회성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 남자가 채권자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매매를 가장해서 등기를 옮겨놓은 것은 뭐가 아니라는 소리지. 결국은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되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뭐 하는 걸까요? 갑은 이 여자에게 야 그 등기 말소해서 집 돌려줘라고 한다는 소리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할까 안 할까? 저 남자가 안 하지. 누구 때문에 안 할까? 저 A 때문에. 지금 왜 등기를 옮겨놨는데 여기 4명이로 등기돼 있으면 제가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경매 들어온다니까. 집행을 면하려고 등기를 옮겨놨으니까 내가 할 수는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답답하죠? A가 답답할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이. 그럼 A는 이 상황에 가만히 넉넉히 있어야 되나? 그건 아니고 A가 행사할 수 있는 뭔가 하나를 배우셨는데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권리, 채무자가 행사 안 하고 있는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A가 저 1억 채권을 뭐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채무자 갑의 말소 청구권을 대위하는 소송을 걸어버리는 거지. 채권자 대위 소송을. 누가 누구에게 소송 거는 거죠? A가 을을 상대로 소송 걸어서 A가 증명을 하나 하면 되지. 판사님, 얘들이 한 계약은 무슨 매매입니다? 가장매매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 무효입니다. 이 등기 말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거 집행해가지고 내 돈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거 가장이라는 사실을만 증명할 수 있으면 이거 말소될 수 있어 없어요? 있고. 그럼 돌아오면 명의 돌아오면 집행할 수 있나 없나? 경매 들어갈 수 있지. 근데 그게 그래 가짜로 했다 어쩔래? 이렇게 자인을 할까 안 할까 얘들이? 안 하지. 걔들은 가짜라 그럴까 진짜라 그럴까? 진짜라고. 그러면 저 가짜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A에게 있는데 증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되게 어려워요. 심증은 뭐 있는데 강한데 저 뭐 증명 못하면은 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고민스러운데 그래서 하나 더의 공격 무기를 하나 볼 거예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 가정매매가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지금 방금 제가 언급했던 것은 채권자 대위권이라 그러고 404조에 지금은 406조에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처음 들으시는 건데 이것도 166페이지 살짝 그림이 나와 있는데 뭐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서 보신다고 알 수 없고 여기 나옵니다. 그냥 계속 집중해서 보시면 돼. 나중에 혼자 공부하실 때 보시면 돼요. 166페이지 채권자 취소권이 나오는데 채권자가 뭔가를 취소한다는 거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한번 읽으시죠. 사회행위 취소권이라고 그래요. 우리 대법원 판례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회행위 취소라는 단어 가지고 채권자 취소나 사회행위 취소 또는 406조 가지고 검색하면 진짜 수천만 건은 좀 과장이고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채권자 취소권. 사회행위 취소권인데 사회행위가 뭐냐? 사회행위라 하는 것은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뜻은 뭐냐면은 채권자를 해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서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나 해서 뭔가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 때문에 채권자가 해를 입는 거야. 그거를 채권자가 뭐 해버리겠다는 거죠? 취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회행위 취소권인데 예를 들어서 406조 조문이 여기 있는데 채권자 취소권 한번 읽으실까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 있다. 저게 사행위 취소 조문이에요. 406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이 단어가 한 두 군데 등장을 해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어요. 채권자 취소권 자체를 자세히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오고 시험 범위 바뀌고 하지만 이 단어가 나올 때는 있어요. 가볍게 물어볼 때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내가 이거 하면 채권자가 해를 입는데 라고 알면서도 그 법률을 했을 때 이 법률행위를 뭐라고 부른다고 여러분들? 사행위. 그거를 채권자가 뭐 해버릴 수 있다고? 취소시켜버릴 수 있다고. 자, 어떤 상황이냐면 A가 저 갑에게 돈 1억 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또 법을 배워보니까 기초이론을 배워보니까 11월 12월 과정에 이 채권이라는 게 나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그냥 돈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돈 받는 거 말고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것 이런 것도 채권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여기서 채권자 취소권 할 때 채권은 오로지 금전 채권에 한정합니다. 돈 받는 채권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금전 채권이 있다고 가정할게. A가 갑에게 돈 1억 받을 채권자고 얘는 돈을 줘야 될 채무자야. 근데 이 채무자 갑이 뭔가 법률행위를 하나 한 거지. 법률행위 주로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편하게? 계약이 둘이 뭔가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 때문에 얘가 해를 입어. 해를 입어요. 그걸 뭐라 한다고 그런 법률행위를? 사행위. 그러면 정의의 이름으로 취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수동 걸어가지고. 저 계약 취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행위 취소인데 그 뭐가 사행인가? 이 행위를 통해 내가 해를 입는다? 뜻이 뭐냐면은 이 행위를 해서 얘가 무자력에 빠지는 거예요. 무자력, 자력, 변제의 자력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갑이 요 돈 1억 원을 갚을 능력이 있었어. 자력이 있었는데 저 행위를 함으로써 돈 갚을 능력이 사라지는 거죠. 무자력에 빠져버리는 거. 그게 사회행위예요. 대표적인 사회행위가 뭐냐면 증여계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각의 편의를 위해서 요 1억 채권이 있고 다른 채무는 없다 치고 얘한테 재산도 요 1억짜리 건물 하나 딱 있다고 치고요. 그런데 1억 빚이 있는데 1억짜리 재산이 있으면 이 갑은 1억 원을 갚을 능력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있죠. 저거 팔아서 갚을 수 있어 없어요? 무자력이에요, 변제 자력이 있어요? 변제 자력이 있어요. 근데 얘가 요 집을 얘한테 줬어. 증여로. 증여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계약이죠. 아무것도 안 받고 줘버리니까 마이너스가 나버렸어. 그러니까 이 증여를 하기 전에는 자력이 얼마 있었죠, 얘가? 1억. 증여가 끝나고 나면요, 빵원이야. 뭐 어디에 빠져버리는 거죠? 무자력에 빠지면 이 증여계약은 얘를 해치지 않나? 그럼 얘 돈 갚을 길이 없잖아, 이제. 이런 증여계약을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취소시켜버린다고. 네가 증여를 할 상황이냐? 이렇게. 그런 거지. 원래는 여러분들 남의 재산 가지고 얘가 기부를 하든 증여를 하든 남들은 참견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참견은 좀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되죠, 상황이. 그래서 돈 갚으라고 그랬더니 돈 없대, 변제기에. 그래, 집 있었는데 집 팔아서라도 갚으셔야죠. 라니까 집도 없대. 집 어쨌냐 그러니까 집 줬대, 얘한테. 아니, 당신이 나한테 돈 갚아야 될 사람이 그 집을 주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내 친한데 나 도와주기도 했고 가장매매도 해주고 우리가 친한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너무 불쌍하게 짠하게 살고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줬다 이러는 거야. 자기 코가 속자인 사람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증여를 하게 되면 A가
당신이 지금 그거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제 돈을 갚으셔야지 그 재산 가지고 이 계약 취소하랍니다 해서 소송 걸어가지고 취소시켜 버리는 거야. 예, 취소될 수 있어요. 증여계약 취소되면. 그럼 등기 넘어가고 또 말소 등기 돼가지고 예한 명의로 돌아오면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엄청 복잡해요. 이 채권자 취소권 요것만 1시간 따로 배울 정도로 이렇게 복잡한 거라고. 근데 우리는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으니까 대충 요런 거다라고 느낌만 있으면 돼요. 대충 알면 돼요. 요거를 취소시켜 가지고 그럼 다시 빠져나간 재산을 돌려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집행 들어가요. 경매에. 최종 목표가 1억 원을 배당받는 거예요. 사회행위 취소를 하는 이유는 최종적인 게 뭐냐, 금전채권의 배당이 목표예요. 빠져나간 재산을 다시 되돌려 놓고 경매 들어가 가지고 채권 배당받는 거. 따라서 돈 받는 채권을 가진 자들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금전 채권자들만 행사하는 거예요.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 집 말고 재산이 한 100억대가 있어. 100억대 있는 사람이 집 하나를 친구에게 증여를 한 것은 사회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거는 내가 취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고도 내 돈을 갚을 자력이 충분하니까.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증여를 한 게 아니고 매매를 했어. 증여와 매매의 차이는 이거 차이 아니면 여기 증여는 이 모습이고 매매는 이 모습 아닙니까? 증여는 공짜로 주고 매매는 돈 받아 안 받아? 유상계약 무상계약? 그러니까 매매하기 전에는 1억짜리 집이 있었다면 매매하고 나면 현금 1억 원이 통장에 꽂힐 거 아니겠습니까? 자력의 변화가 있나 없나? 없죠. 무자력에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매매도 취소시킬 수 있을까 이거지. 매매도 사회행위일까? 매매는 사회행위일까 아닐까요? 증여와 달리. 논리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재산의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대법원은 매매도 사회행위라고 합니다.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유일한 부동산 매매라면 유일한. 다른 재산들이 많으면 사회행위가 아닌데 증여를 하건 매매를 하건 유일하게 남아있는 재산을 갖다가 매매를 했어? 이거는 재산의 총량은 그대로라 할지라도 근데 1억짜리가 1억 원의 재산이 부동산으로 존재할 때 하고 현금 돈다발로 존재할 때는 휘발성이 다르지 않나요? 소비성이. 부동산 1억짜리는 금방 금세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지만 돈 1억 원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 써서 그렇지 저기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한번 명품 매장에 휘둘러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유일한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꿔버리는 매매는 금전 채권자들을 해치는 돈을 못 받게 할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는 무슨 행위다 저거? 사행위다. 그러니까 매매도 뭐 할 수 있다는 거 사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유일한 부동산 매매라면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우리 대법원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됐는데 매매까지도 취소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여러분들 108조 통정의 표시 이 매매가 진짜 매매가 아니라 가정매매라면 어떻게 되냐 이거 이제 따지는 거거든. 가정매매를 한 거야. 상황 아시겠죠? 똑같은 상황이잖아 저기랑. 얘가 채권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부동산인데 가만히 있으면 얘가 경매 들어올 것 같으니까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친구와 짜고서 무슨 매매 했다는 거죠? 가정매매도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냐 이 질문인 거지 지금. 왜 처음에는 얘는 채권자 취소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한 거지. 뭘까요? 아까 저 상황 얘가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행사하는 말소등기 청구권 이게 가정매매라면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얘한테 있어 없어요? 있죠. 안 하고 있으면 대위소송을 해서 할 수도 있나 없나 얘가 있죠. 근데 얘한테 부담이 하나 있었죠. 입증의 부담. 얘한테 뭐 얘가 뭘 증명해야 되는 거죠? 얘들이 한 매매가 무슨 매매라는 사실? 가정매매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데 얘들이 가짜라 그럴까 진짜라 그럴까? 진짜.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소송이 곤란하다는 거지 얘가. 증명 부담이 있어서. 그래서 내 지금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다. 딱 이때 하는 말이죠. 분명히 얘들 짜고 친 고스톱이 가짜로 한 건데 지들은 진짜라 그러고 증명을 못 하겠고 너무 머리가 아팠던 거죠. 그래서 머리가 아플 때는 자는 게 상책이거든. 잤지? 잤는데 할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얘를 엄청 이뻐하셨거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셔가지고 채권자 취소권 이렇게 하고 딱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 뭐예요? 할아버지 뭐요? 그러니까 사행위 취소권 이렇게 하고 사라지셨어요. 다시 한번 더 말해서 말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잠을 깨보니까 맞다 그래 이걸 배웠는데 아니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나와 같은 금전 채권자를 해주는 사행위라고 그거 취소할 수 있다고 그 생각이 난 거지. 그래서 공격 방법을 바꾸는 거지. 그전엔 채권자 대위 소송으로 가정매매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는데 자꾸 자기들은 발뺌하고 진짜라 그래가지고 이제 공격 방법을 바꿔가지고 그래 진짜라 치자 니들대로
니들 말대로 진짜라 하더라도 이렇게 유일한 부동산을 팔아버리는 매매는 나와 같은 금전 채권자를 해치는 무슨 행위니까? 내가 뭐 해버리겠다는 거죠? 취소하겠다고 할 수 있냐 이런 논점이에요.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 가장매매도 채권자 취소, 사행위 요건을 갖추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되셨죠? 요거만 알면 되는 거야. 통정의표시도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데 이 채권자 취소는 두 군데에서 딱 시험에 나오거든. 우리 시험에는 여기서 한번 나오고 가장매매에서 하나는 건너뛰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22페이지. 저기 뭐냐면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예요. 이중매매. 자, 이중매매가 다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언제 무효인지 기억나시나? 이 매매를 제1매매를 했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을 배신하고 이중매매를 하는데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뭐 어쨌을 때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이 두 번째 매매 계약 반사적 계약으로 무효가 되잖아요. 이 계약 무효고 이 등기 무효예요. 소유권 취소 못한 거예요. 그때 이 1매수인이 2매수인을 잡는 방법이 첫 번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내가 소유자면은 무효 등기를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는 물권 청구 행사할 수 있을 건데 나는 매수인이 매매만 했고 등기 안 한 상태에서 소유자예요. 채권자일 뿐이에요. 채권자 죄에 대해서 소유권 넘겨달라는 채권자일 뿐이죠. 그러니까 직접 무효 등기를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된다?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해야 된다. 여기도 또 하나의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을은 갑을 대위해서 이 등기를 말소 청구 소송을 들어갔을 때 얘가 또 증명해야 될 게 뭘까요? 판사님 얘는 날 배신했고 얘는 거기에 뭐 했다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을 또 증명을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병이 적극 가담 사실을 인정해 줄까 안 해줄까? 안 해주면 그거를 증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또 잤지? 그래가지고 머리가 골치 아파가지고 또 잤어요. 잤더니 또 할머니가 나타나셨네 여기. 할머니 나타나서 뭐라 그러실까요? 이게 채권자 취소권 이렇게 하고 사라지신 거예요. 예? 할머니 뭐야? 그러니까 사행위 취소권 이렇게 두 번 말해주고 가신 거야. 그래서 맞다. 나도 채권자지. 매수인이 아직 등기 안 했으면 물권자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들? 채권자니까 나도 이게 유일한 부동산 판 거라면 유일한 부동산 매매는 사행이니까 나도 취소해볼까? 이게 사행위 취소인데 된대 안 된대?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금전 채권자가 아니잖아. 이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이 갖고 있는 채권은 이 채권 아닌가요? 말해보세요.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청구하는 거고 이것도 채권은 채권인데 금전 채권이에요? 비금전 채권이에요? 비금전 채권이어서 기본적으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 자격이 없다는 거죠. 얘는 다시 채권자 취소권은 어떤 채권자들만 하는 거라고? 금전 채권자, 돈 받는 채권자들이 하는 건데 얘는 돈을 달라고 하는 채권이 아니고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하는 채권자니까 설령 이게 이 반사적 이중매매가 사회행위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제2매수인은 제1매수인은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자격 자체가 없다. 여기서 한번 나오고 아까 그 통정원배에서 나오고 이 두 가지만 딱 해두시면 끝인 거예요. 요거는 문제를 따라 한번 보죠. 요거는 14페이지에 쪽보 1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중매매 문제만 보고 저기 내려가서 볼게요. 갑은 을과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했는데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병이 부동산을 또 매수하고 등기를 마쳤어요. 그냥 알고만 있는 건 상관이 있어 없어요? 제2 매수인이 1매매 사실을 알고 산 거는 상관이 없고 괜찮고 배임 행위에 뭐 하면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냥 알고 있었는데 저기 가보시면 이때 을은 7번 을은 1매수인이에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 채권을 뭐 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갑과 병 사이 이중매매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를 해버릴 수 있다는데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뭐죠? 금전 채권자가 아니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 자격이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고 그래서 요거 하나 채권자 취소권 됐네. 그러니까 저 그림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저 A는 가짜로 매매 유일한 부동산을 가짜로 매매해서 빼돌린 요 사람들을 상대로 싸울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지. 첫 번째는 뭐죠?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해서 이 가장 매매 사실을 증명하면 말소시켜서 집행할 수가 있고 유일한 부동산 매매였다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나 없나. 쟤는 금전 채권자니까 있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 그림책에 보면 위에 상단에 딱 그림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 상단 박스에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면 그림책에 있는 정보들이 다 살아나요,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해놓으시면은 또 뭐야 이게 그림이 별로 없네 이렇게 정보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내가 아는 만큼 책이 자꾸 새로운 내 정보들이 자꾸 나올 거예요. 거기 구석구석 온갖 곳에 다 정보들이 다 들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효과를 할게요. 지금까지는 당사자의 효과를 보셨고 제3자에 대한 효과니까 1항이 아니라 몇 항을 보는 거죠 이제? 2항. 2항 하나 한번 보시면은 한번 읽으시죠.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아까랑 똑같은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 무효라는 거예요. 상대적 무효라는 거예요. 허위표시 무효는 상대적 무효라는 거지. 절대적 무효는 이런 조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절대적 무효야. 있으면 상대적 무효고. 제3자를 등장시켜 볼게요. 제3자. 근데 제3자를 2명 후보 2명 데리고 왔어요. 왜 2명을 데리고 왔을까? 짐작해 봐요. 선인지 악인지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지. 이미지로. 얘 선이 같아 악이 같아 느낌에. 선이 얘는요. 느낌이 그 선입견이죠 그게. 사람 보고 그 겉모습 보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느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모를 것 같고 뭔가 알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팔아가지고 등기가 넘어갔을 때 얘가 소유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선악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얘는 선이 몰랐어요. 뭘 몰랐다는 거죠? 요 집 살 때 이 매매가 무슨 매매였다? 가장 매매여서 저 여자 주인 아니다 라는 것을 몰랐고 얘는 알았고. 자, 몰랐으면 시작해볼까요? 몰랐으면 이 조문에 따라서 갑과 을은 여기 찾아와서 선의의 병에 찾아와서 이 계약 무효였으니까 이 여자 소유자 아니었습니다. 당신도 무고르지한테 매수해서 당신도 소유자 아닙니다.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없지. 주장하지 못한다. 누구에게는? 선의의 제3 주장하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요거를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야지 요거 이제 적용이 되는 거지. 그럼 주장 못하면 주장 불가. 그러면 선의의 병에 대해서는 이 허위 표시도 마치 뭐 한 것처럼 취급된다는 거죠. 무효가 아니라 유효인 것으로 취급되는 거야. 이 여자가 소유자인 것으로 취급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소유자가 돼야 안 돼요? 되는 게 결론이에요. 자, 반대 해석 한번 해보자. 뒤집어서 해석해 볼까요? 허위 표시 무효는 누구에게는? 악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지. 그럼 얘가 만약에 얘가 선글라스 얘는 이거 살 때 이거 가장 매매, 가장 매수인이다 라는 걸 알고 샀어. 그러면 저기 갑이 여기 쫓아와가지고 그거 다 알고 샀죠. 계약 무효니까 무효 등기고 댁들끼리 매매는 유효해도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하쇼 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결국 결론이 뭐죠? 악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하셔서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3자 병 공부를 살짝 해볼 거예요. 병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병 이야기. 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일 때 하나씩 끊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3자가 선이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전득자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나눠서요. 자, 제3자. 우리가 제3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위 표시에 있어서 제3자는 허위 표시를 한 당사자는 배제해야 되겠지. 허위 표시의 당사자 말해보세요. 이 그림 속에 누가 누구예요? 허위 표시를 한 두 당사자 장본인들 갑과 을. 쟤들을 제3자라고 부를 수는 없어. 쟤들은 빠져줘야 돼. 걔만 빠지는 게 아니고 누구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포괄승계인 이외의자야 돼.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이 누구지? 예를 들면 상속의 특정승계, 포괄승계 단어 배우셨지? 상속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죽었을 때 그 상속받은 사람은 제3자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그때 슬쩍 던졌는데 상속인하고 돌아가신 비상속인은 재산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이다. 동일인이다. 동일인인 거야. 그러니까 상속인은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당사자인 거야. 당사자 지위를 물려받은 거야. 예를 들면 얘들은 포괄승계인이에요. 특정승계인이에요. 매매 같은 경우는요. 특정승계니까 제3자가 될 자격이 있어요. 얘들은. 이제 볼까요? 상속 딸. 뭔 정보죠? 상속이니까 죽었어요. 이 여자. 상속받은 거야. 이렇게. 얘는 특정승계인,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 그러면 상속인도 이렇게 나눠질까? 상속인도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가장매매 해가지고 이 집 주인이 아니었다는 걸 몰랐을 때는 소유자가 되고 알았을 때는 소유자가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지.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그냥. 내가 알았건 몰랐건 이 여자는 내 엄마는 이 집 주인이었어. 주인이 아니었어. 진실은요. 주인 아닌데 어떻게 엄마가 죽었다고 딸이 주인이 돼. 절대 안 되지. 딸이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 그러죠? 피상속인 이 사람을요. 다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으로 봐야 돼. 그냥 법에서는. 얘가 얘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선이 악이 나눠서 대항 못하고 대항하고 이거 아니에요. 선이건 악이건 지들끼리 문제기 당사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 갑은요. 딸에게 와가지고는요.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상속인은 선악을 구분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이 아니면 그 집이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얘가 적절치 않네. 여러분 부모님 집이 아니면 여러분들 부모님 돌아가셔도 여러분들 집주인 될 수 없다는 너무너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랐다고 주인이 되는 그런 회계망측한 법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포괄승계는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포괄승계 빼고 가야 된다. 근데 여자는 몰랐다 치면요. 이 여자가 몰랐어요. 몰랐으면 이 여자는 이 딸은 엄마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집이라고 생각할까 안 할까 지금요. 몰랐으면요. 하겠지. 그렇죠? 근데 저기 이제 온 거지. 이렇게 갑이 찾아와가지고 이 딸을 찾아온 거지. 이렇게. 이 둘이 친하니까 가장매매했고 이렇게 딸내미니까 이렇게 다리 어릴 때부터 봤겠지. 아저씨하고 잘 따랐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갑은 저 빚을 다 갚았어. A 빚을 다 갚아서 이 집을 찾으러 온 거예요. 자기 친구의 딸에게. 그래서 애야 이거 얘 말소 이 수진인데 약간 수진이 고등학교 때 모습이 쓸 수 있는데 예. 말소해 이제 돌려달라고 집을 돌려달라고 하면은 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 아저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하겠지. 얘는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엄마 집이었다가 자기 집이 됐다고 상속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갑도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라니? 아니 네 엄마가 말을 안 했어? 이렇게. 야, 너희 엄마 입이 무거운 거 내가 알고 가장매매 시켰지만 정말 대단하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딸내미한테도 말 안 했네. 그거 네 엄마 집 아니야. 아저씨 집이야. 아저씨가 사정이 이래가지고 엄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짜로 매매해서 엄마한테 등기 넘겨놓은 거야. 엄마가 말 안 했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제 진실을 말해주는 거지. 증명 자료도 있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 집이니까 달라고 하는 거죠. 소유자로서 지금. 그럼 이 딸은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 건데 이 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매매였단 말이에요. 이것도 최근에 중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듣는 거지 웬만큼은. 그래가지고 가장매매였다는 거예요? 몰랐네. 근데 아저씨 그거 아세요?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도 오늘 배웠는데 통정허위표시 무효는 당사끼리는 무효인데 언제나 무효인데 제가 아저씨하고 통정한 당사자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제3자 아닙니까? 엄연히.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 주장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살아계실 때 가져갔었어야 돼요. 이거 끝났어요. 이제 내 거예요. 라고 자기가 제3자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 위임법은 어디서 배워 처먹어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배워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학원 바꿔라. 그 이상. 아니 학원에서 제대로 가르쳐줬는데 자기가 오해했겠지. 졸았겠지. 얘는 제3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시겠습니까? 선이건 악이건 제3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붕어빵처럼 똑같이 생겨가지고 네 제3자라고 말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되려면은 적어도 당사자하고 누구는 빠져주고 포괄승계는 빼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 제3자를 이제 해서 새로운 이관계를 맺은 자 뭐 이렇게 말하는데 됐고. 그럼 얘들은 상속인 아니니까 얘들은 제3자가 될 자격이 있어 없어? 매수인들은요 있지. 이 집에 전세 들어간 사람, 저 집이 저당 잡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제3자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선의가 뭔데? 몰랐다는 거죠. 여기 선의의 논점 한 두 개. 첫 번째, 선의이면 족하고 과실 유물은 불문한다. 자, 선의 모르는 거에도 두 가지 종류의 모름이 있었어요. 주의를 다하였지만 모를 수밖에 없었다. 뭐라 그러죠? 선의, 무과실. 주의했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주의를 안 해서 몰랐는 거지. 선의인데 뭐가 있다는 거죠? 과실. 그러니까 선의에도 뭐가 있는 선의, 뭐가 없는 선의 말해보세요. 과실이 있는 선의, 과실이 없는 선의로 나눠지잖아. 근데 법조문에 선의 무과실의 제3자라고 좁히지 않았어. 그냥 뭐라고 돼 있어. 그냥 선의의 제3자니까 선의이기만 하면 뭐가 있건 없건 과실이 있건 없건 그거는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 한다고? 선의이면 족하고 과실 유무는 안 따진다. 과실이 있어도 돼. 모르기만 몰랐으면. 그 다음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거니까 저 갑하고 요 병하고 법정에서 한번 붙으면 이 소송의 승패는 전적으로 이 병의 선악 여부에 따라 결판이 날 문제네. 맞죠? 그럼 제3자는 뭐라고 주장하는 입장일까? 나는 알았다고 몰랐다고 선이라고 주장할 거고 저 갑은요 악이라고 주장해서 싸워야 되는데 주장이야 다 할 수 있지. 증명의 문제가 있지. 판사도 모를 건데
증명해야 된다고 민사소송은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경험칙상 이 병은 저 앞 사정이 내 매매도 아니고 그 앞의 매매 사정이야. 그걸 알고 사요, 모르고 사. 일반적으로 우리 경험칙상 모르고 사니까 어느 쪽이 더 많을까 경우의 수가. 선이 훨씬 더 많아서 그거를 경험칙을 반영해서 제3자는 일단 뭐인 것으로 선인 걸 추정한다 그래. 우리 추정하고 간주가 또 다른 걸 살짝 배우셨는데 추정이니까 이거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그렇게 인정하지만 깨어질 수도 있어 없어. 반대 사실이 증명되면요. 깨어질 수도 있어. 그걸 깨뜨릴 사람은 누구라는 거죠? 갑. 갑이 이 사람이 병이 뭐임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악의임을 증명해서 증명이 되면 깨어질 수도 있어. 증명 못하고 어리버리하면 판사는 뭐라고 재판해버리죠? 선의로 재판해버린다고. 선의로 충되기 때문에 제3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제3자하고 싸우는 상대방, 여기서는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도 있고 A가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제3자가 뭐라는 사실? 악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뭐 이런 것이지. 자, 그 다음에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할 때 이 대항의 뜻이 뭐냐? 대항이 뭐라고요? 주장.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 못한다는 거야. 근데 이 문장을 잘 보면 이 이항 문장은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아니에요. 주어가 없어요. 문장의 주어가. 영어 같으면 문장도 안 만들어진 문장이야. 우리나라는 주어 빼고 말하니까 주어 없는 문장 많죠. 대한민국 우리 민정어범은 배고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뭔데 주어가? 나는 이걸. 근데 영어는 그렇게 안 하잖아. 무조건 I로 나가잖아요. 주어가 있잖아. 여기 주어 없어.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주장하지 못한데 누가? 주어가 뭐죠? 저 문장에? 주어가 없잖아. 누가 주장을 못한다는 소리일까? 주어는 누구냐면 그 누구도예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에요. 아무도, 세상에 아무도. 세상에 그 누구도, 누구에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이게 허위 표시니까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 소리야. 아무도 주장 못해. 그러니까 일단 누가 주장 못할까? 누가 이 그림 속에 가장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제일 간절히. 갑 주장 못하지. 선의의 병에게. 을도 주장 못해. A도 못해. A도 주장하고 싶겠지. A도 이거 지금 말소시켜서 명의 돌려놔야지 집행 들어오니까. 근데 A도 갑도 을도 아무도 누구에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게 무효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 이 소리예요. 근데 사실 한 명 있어요. 무효 주장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선의의 제3자 스스로는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것도 황당한 사건인데 지금 저 갑이 요를 찾아와가지고 선의의 병을 찾아와가지고 이거 가장매매였습니다. 무효였고 이거 무효등기였습니다. 내 집이니까 내가 지금 이 여자를 믿고 친구한테 맡겼는데 친구가 날 배신하고 자기 거로 해가지고 당신한테 판 거예요. 그 내 집이니까 돌려줘요. 라고 말을 해도 제3자가 선의였으면 그건 댁들 사정이고 민법 108조 2항 보세요. 그게 허위 표시면 나한테는 주장 못하지. 됐고 라고 알아서 해결하세요. 난 몰라요.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병은요? 있지. 근데 이 병이 오지랖이 넓은 병이 그 말을 듣더니 더 흥분을 하는 거 자기가. 아니 그러니까 친구를 믿고 이렇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맡겨놨는데 친구가 배신하고 나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이 나쁜 애 봤나? 그러면서요. 좋아요. 내가 이거 무효 인정해 줄게요. 내가. 자기가 무효를 인정해 주겠대. 그러니까 뭐해? 등기를 뭐 해주겠다는 말소를 하고 집을 돌려주겠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얘를 잡겠다 그런 거예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서 남의 집을 판 책임을 내가 추궁하겠다고. 미쳐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없다는 자기 스스로는요. 그렇죠. 그렇게 할 사람은 아마 만에 한 명도 없을 것 같지만 하려면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장 구조가 아무도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 못한다는 말을 했지 선의의 제3자도 주장 못한다는 말은 아니거든 저 말이. 그러니까 내가 매수할 때는 선의였는데 나중에 악의로 알게 되었을 때 제3자가 스스로 무효라고 인정하는 건 무방하다 이런 말을 펼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여기 방탄막이 쳐져 있는 거 아닙니까? 약간 그런 느낌? 무효 주장해도 튕겨나가는 방탄막이 해서 총을 막 쏴도 안 죽는데 자기가 방탄막을 걷어버리고 죽어버리겠다는 거잖아. 그건 자기 자유지.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전득자 이야기. 전득자 저는 뭐죠? 원석에 한 번 더 여기까지 제3자라 그런다면 여기서 한 번 더 거래가 이루어지면 전득자라고 그러죠. 전득자 얘기를 해보자면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거래를 취득한 자는 선악동하고 권리 취득한다. 언표물 법칙. 자 이거 볼까요? 제3자하고 제3자가 또 파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얘를 뭐라 그런다 지금요? 전전 취득했다. 전득자라고.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뭐 저기도 거래가 앞에 더 있으면 여기도 전득자 상대적으로 전득자일 수도 있고
얘가 소유자가 되냐 안 되냐라는 건데 이거는 또 경우의 수를 조합을 해봐야 되겠네. 얘가 선이면요. 이게 가장매매라도 제3자가 선이면 얘가 소유자가 되었어 안 되었어 이미. 그래서 이건 이제 권리자의 매매예요, 무권리자의 매매예요. 권리자 매매니까 얘가 이 계약을 할 때 저기 그 역사를 다 아는 거야. 다 알았어. 저기 가장매매로 출발했다는 거. 얘가 알았건 몰랐건 얘는 소유자이다 아니다 이미. 소유자니까 어떻게 될까? 선의자로부터 권리받으면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나는 악의자인데 내 앞에 애가 선이라서 방탄막을 치고 나를 엄폐시켜 준다는 거죠. 엄폐물 법칙이라고. 그럼 얘가 악이면 제3자가 악이면 얘는 소유자다 소유자 아니다. 아니지. 그래가지고 얘한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얘. 그럴 땐 다시 정을 108조 양의 제3자로 나와서 얘가 뭐였느냐 달리 나눠야 돼. 선이었느냐 악이었느냐 나눠서 다시 또 이렇게 적용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이 시험 역사상 어디에도 사법고시도 안 나오고 아무도 안 나왔으니까 이 뒤로는 모르셔도 되고 요 정도 요거를 엄폐물 법칙이라고 한다는 거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은닉행위가 없는 사례예요. 사례 1번 케이스. 요걸 좀 끊어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19페이지. 책이 아직 없으셔가지고 약간 불편하셔도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좋습니다. 집중하고 계셔가지고 계속 여기만 선택의 여지 없이 계속 칠판을 보고 계시는 이 모습이 바람직합니다. 괜히 책 보고 뭐 필기하고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몰입도가 높은 것 같은데요. 자, 1번부터 볼까요? 통정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줘야 되는데 사전에 O예요, X예요? O죠. 저 합의를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막 합의, 통모, 통정, 양해, 짜고 이런 말이에요. 저게 있어야 돼. 저 합의가 없으면은 통정허위 표시예요, 비진위 표시예요. 그냥 비진위 표시지. 맞는 말.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가장행위로서 무효라도 채권자 지도권 이거 뭐라 그러나 다른 말로 사회행위 지도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지.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갑은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을과 통정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저 글을 읽었을 때 그림책에서 많이 봐가지고 그 그림 장면들이 떠오르시면 돼. 걔들 익숙해져. 딱 이렇게 나오거든 맨날. 체결하고 을 명의로 등기를 맞춰줬네. 가장매매한 거죠. 가장매매. 그러니까 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지들끼리는 언제나 무효니까 을은 소유자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누가 소유자인 거죠? 갑이 소유자예요. 아직도. 선의의 제3자들 눈에는 누가 소유자처럼 보일 뿐이죠. 을이 소유자처럼 보일 뿐이 진실은 갑이 소유자인 거야. 그래서 갑, 을 간의 매매 계약은 상대방과 통정해서 허위로 체결된 것이므로 언제나 무효다. 지들끼리는 언제나 무효다. 맞나요? 맞지? 그래서 갑과 을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도 계약서를 썼어도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지. 계약서를 썼어도 무효인 계약이니까 소유권 넘겨주고 돈 주고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막 해줬다면 부당이득을 주장해서 갑은에게 원인 무효지 않느냐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지. 있죠? 다시 허위 표시로서 급부한 것은 반사적 행위인 것은 아니어서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구체적인 게 뭐예요? 갑은 을에게 그 뭐 하라고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가 있지. 진정명 해본 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4번 갑은 똑같은 문제인데 갑은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을과 통정하여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허위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 무슨 매매? 말해봐요. 가장매매. 읽으면서 그냥 무효네라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읽으셔야 돼. 무효네. 언제나 무효. 그럼 을 명의로 등기를 마쳤네. 등기도 뭐죠? 무효. 매매 무효. 등기 무효.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야. 을은 등기가 무효 등기일 뿐이고 갑이 소유자예요. 근데 을은 자신이 등기명이 된 것을 기화로 이런 말은 옛날식 표현인데 기회 삼아서 이용해서 틈타서 이런 말이에요. 그걸 기화로 병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를 해줬네. 권리자가 아니면 무권리자가. 무권리자가 매매한 건데 이제 지금 병이 소유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문장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이게 정답이죠. 왜? 중요한 정보인 병의 선악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병이 선이면 병은 소유자 될 수 있어 없어요? 있고 병이 악이면 안 되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갑과 을 사이 매매는 가장매매이므로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무효다. 어디가 명백하게 틀렸네. 딱 보니까 언제나 이거 틀렸네. 어떻게 말해야지 맞을까요?
병이 선이면 유효고 악이면 무효고 이렇게 되는 거지. 갑은 선의의 병을 상대로 선의의 병은 소유자가 되었어 안 되었어? 선의의 병은 소유자 됐지. 그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지. 병이 소유자인데. 그렇잖아요? 악의 병에 대해서는요. 악의 병은 소유자가 되었어 안 되었어? 그럼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건데? 그러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지. 못했어. 선의의 병이 취득한 부동산은 병 소유가 되었어 안 되었어? 선의의 병이라면. 그러면 A는 누구지? A는 누구의 채권자였지? 갑의 채권자. 걔의 집행 대상이 될 수도 없지. A도 찾아와서 그거 원래 갑의 것이었거든요. 내 경매할래요.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선의의 병에게는 갑도 을도 A도 그 누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병이 선이라도 몰랐는데 과실이 있었어. 그러니까 주의했더라면 알 수도 있었다는 거지.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아까 뭐라 그러던데 108조에 나오는 제2항의 제3자들은 선의이면 족하고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다. 이거 X네.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이 악이어야 되잖아. 병이 악이라는 사실을 갑이 증명을 해야 된대. 맞지 않나요? 병은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자기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없고 통정허위 표시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 제3자는 저 허위 표시 당사자들은 무효라고 막 주장하는데 아니야 무효 아니야 나한테 유효야 이렇게 주장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한다고? 아니지. 그렇죠. 이게 32회 시험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하고 이 문제는 동일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이해하신 분들은 이걸로 풀어요. 근데 뭘 외워가지고 한 분들은 조금만 틀어놔도 못 맞춰요. 외워가지고 암기패해줘. 응용력이 없어가지고 딱 외운 대로 뭐 두 문자 따가지고 외워가지고 해버리면 조금만 틀어놔도 그게 그 문제 뭘 물어보는지를 혼란스러운 거지. 똑같은 말 아닌가요?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제3자 선이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 틀렸죠. 제3자는 선의인 것으로 뭐 되겠죠? 추정이 되기 때문에 증명할 책임이 없습니다. 문제가 엄청 많네요. 5번. 병이 선의로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다네. 그 어떻게 되지? 병은 소유자가 되나 안 되나? 됐죠. 병은 소유자라는 걸 머릿속에 딱 넣으시고 그 이후에 가장매매인 걸 알게 된 거야. 나중에 알게 된 거야. 누구랑 싸우다가? 갑하고 법정에서 싸우다가 알게 됐겠지. 내가 살 때는 가장매매라는 걸 알았어 몰랐어 병은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지. 알게 되었을 때 병이 주어예요. 그 가장매매 맞네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 없어? 병은요. 병에게는 아무도 주장 못하는데 누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병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적어놔야 되는데 미친나 이렇게 그렇죠. 병은 미쳤어 약간. 어쨌든 할 수 있어. 미치는 거 자유니까. 그 다음에 병이 선의인 경우에 병이 선이면 소유자인가 아닌가 병은? 그럼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정은 소유자한테 산 거지. 정이 이 사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정이 악이면 갑은 정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정이 악이어도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뭐라더라? 이게 뭐 원표물 법칙인가 뭔가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6번부터는 조금 이제 하나 더 봐야 되는데 다시 지금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은닉행위가 없는 사례 보신 거고 자 이건 봐봐요. 뭐야? 은닉행위가 있어. 이제 부자지간의 증여 사건요. 이 사건도 한 번씩 나오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줬어. 증여 무상으로 줬으면은 이렇게 증여를 원유로 등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증여를 덮어요. 뭐로? 매매로. 뭐 한 것처럼 꾸미죠. 매매한 것처럼. 왜? 증여세를 안 내려고 이거죠. 매매한 것처럼 해가지고 매매로 등기를 해놓은 거야 이렇게.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서 매매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매매로는요. 가짜. 무슨 행위? 그리고 가장이 가면을 벗겨놓으면 실체가 드러나죠. 진짜가. 여기는 진짜가 있어 없어요? 이거를 뭐라 한다고? 이 증여를? 은닉행위. 가장행위는 언제나 무효라고 아까 108조양 보셨어요? 가장매매니까 무효지 저거는요. 근데 은닉된 행위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자, 법률행위를 할 때는 몰래 해도 됩니다. 대놓고 해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갑과 을이 저기 지하 벙커에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둘이서 계약했어. 그러면 계약 무효인가? 아무도 모르게 했다고? 아니요. 은닉시켜서 해도 계약은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증여는 허위로 한 거예요? 진위로 한 거예요? 진위로 한 거기 때문에 증여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증여는 유효입니다. 유효. 그러면 매매는 뭐하고? 증여는 유효인데 등기를 매매를 원인으로 거짓으로 신청한 거잖아요. 지금요. 그럼 등기는 유효인가 무효인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등기는 사실은 여기 매매라고 안 하고 뭐라 했어야 돼요?
근데 매매라고 거짓말로 해놓은 거잖아. 이거 처벌 받을까 안 받을까 걸리면 처벌 받아요. 처벌. 이거 보세요. 이게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미등기 전매 금지하는 거.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조항은 이 법 제2조고 이 법 제6조에는 등기 원인 허위 기재 금지라고 돼 있어요. 허위 기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 신청서에다가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해서 신청하지 말라고 돼 있어. 얘들처럼 탈세 목적으로. 혹시 허위로 기재해서 신청하다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버리겠대. 이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 이렇게 처벌 받아야 안 받아 걸리면요. 받지 허위로 했으니까. 그런데 이 규정은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6조 등기 원인 허위 기재하지 마 하면 처벌할 거야라고 하는 규정은 단속 규정이야. 또 뭔가를 또 기억을 해봐야 되겠네. 법 규정에는 강행 규정도 있고 임의 규정이 있었어. 강행 규정은 또 둘로 나눠졌지.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은 위반하게 되면 계약이 무효가 되지만 단속 규정은 위반을 한다고 해서 단속 처벌은 받는데 계약은 뭐하다? 유효하다. 이게 단속 규정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면 처벌합니다라는 단속합니다라는 규정이지 허위로 기재하면 등기가 무효입니다라는 말은 아니야. 이게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다른 관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등기는 현재 권리 상태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등기는 현재의 권리 상태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권리 변동의 과정을 보여주고자 원인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현재. 이쪽을 뭐라 그러죠? 이쪽을 이 칸을 등기 원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등기 원인. 이쪽을 등기 목적이라 그러고 등기부의 본질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군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지 사실은 여기 원인이 기록되긴 하지만 원인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등기부는. 그걸 약간 논리를 비약시키면은 원인이 잘못 기재돼 있어도 결과적으로 등기의 목적에 부합하다면 등기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매매가 아니라 뭐라고 기재돼 있어야 되는 거죠? 증여. 근데 증여든 매매든 소유권 이전은 목적으로 한 계약이야. 둘 다. 하나는 무상이고 하나는 유상이다 뿐이지 여기는 진실이란 거지. 이쪽은 진실이고 여기가 거짓인 거야. 근데 여기가 본질이 아니거든. 등기부는. 여기가 본질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로 기재해서 딱 걸렸으니까 형사처벌하고 필요한 세금은 때려도 이 등기 자체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는 유효등기예요. 등기는.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점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을명의 등기 자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거죠.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 받는 증여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래서 이 등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아들은 소유자가 되었어 안 되었어? 네, 증여 때문에 아니면 매매 때문에? 증여 때문에. 매매는 거짓이고. 다시 정리해보면 매매는 뭐다? 무효. 증여는요? 유효. 등기는요? 유효. 처벌받아 안 받아? 처벌받고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단속 규정이죠. 그래서 세금 문제들은 대부분 다 단속 규정을 잡아야 돼. 이것도 만약에 여러분들 등기원이 허위로 했네? 아예 몽땅 다 무효. 이렇게 해버리면 국가는 세금을 받을 수가 없어. 국가의 목표는 뭘까요? 세금은 걷고 형사처벌을 해버리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건 단속 규정으로 처리해요. 그럼 얘가 소유자가 된 거네. 이게 얼마나 차이를 보는지 보세요. 아까 사례 1번. 언니킹이가 받쳐주지 않는 사례에서는 가짜로 매매한 두 사람 사이에 매매는 언제나 무효니까 여자 소유자였어? 소유자 아니었어? 소유자 아니었고 그 여자한테 사가는 제3자는 선의일 때만 108조 2항에서 보호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요 소유자예요. 그 과정은 어떻든 간에 소유자예요. 그럼 얘가 팔면은 소유자가 파는 거야? 무권리자가 파는 거야? 정상 거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이 병이 여기 등기부는 다 거짓말이다. 실제로 얘는 아빠한테 받은 거다 그냥 공짜로. 그걸 다 몰랐는지 알았는지가 중요해 안 중요해 이제 와서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론이?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108조 2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는. 108조 2항이 적용되면 막 다채롭게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무쌍한 얘기들이 생기는데 그 얘기들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냥 제가 소유자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가 더 심플해져 버린 거죠.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증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어볼 게 많이 안 하고 물어볼 거리가 없어 여기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낼까? 많이 안 낼까? 많이 안 내. 많이 못 내지. 물어볼 게 없으니까 별로. 그렇습니다. 6번부터 8번. 6번. 자, 6번 통정허위 표시에서 은닉행위. 아까 증여 같은 거. 그건 숨겨져 있다. 숨겨서 했다는 이유로 무효로 되는 법은 무효가 될 수는 없다. 맞죠? 숨겨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법률행위는.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증여를 하면서 매매한 것처럼 꾸몄다. 이게 다 무슨 매매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장매매. 증여를 해놓고 증여세 안 내려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다시 증여는 유효 무효.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등기는 유효지. 처벌은 처벌받지. 세금은 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증여 때문에. 매매는 가짜에서 무효인데 증여 때문에. 그래서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했어요. 실증여 진위를 가지고 세금 문제 증여세를 염려해가지고 마치 매도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매매라는 것처럼 표현이 가장매매. 그래서 계약서를 꾸며가지고 등기를 해줬으면 다시 한번 증여는 유효, 매매는 등기는 유효, 처벌은 형사처벌 받고 세금은 증여세 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 증여계약은 유효한데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읽으면 답이네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을명의 등기는 효력이 있다네. 을이 소유자라네. 맞지? 갑은 그래서 을을 상대로 등기 다시 말소해 라고 청구할 수는 없지. 줬잖아 증여로. 그렇잖아요. 이미 을이 소유자가 되었으니까. 을이 이란 사실을 안 병이에요. 병이 누구죠? 제3자. 악이에요. 제3자. 여기서 악인 게 문제가 되지 않지. 을이 이미 소유자니까.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등기를 해줬으면 이게 권리자의 매매예요. 무권리자의 매매예요. 권리자가 매매한 거야. 그러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지. 끝난 거야 그냥. 그리고 말소를 청구할 수도 없는 게 갑이 을에게 줬잖아 지금 땅을. 을에게 소유권 넘어갔으니까. 되셨나? 예, 그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으로는 다음에 하고 여기까지 해요. 여기까지가 허위 표시 두 번째 108조 이야기고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착오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